주식은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높이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안 바꾼다. 재테크는 거들뿐. 여러분들이 산 코인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파이프라인을 5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내가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주택에 의한 임대소득, 개인연금. 근데 이렇게 다양화하게 되면은 노후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5가지를 딱 듣기만 하셔도 어때요? 좋겠는데? 이 5가지가 나름대로 골고루 준비되기 전에는 은퇴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노후 생활비라는 거는 금액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작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국민연금 있죠? 퇴직연금 있죠? 그거 가지고 당연히 부족하겠죠. 훨씬 더 적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속 은퇴겠죠. 파이어족과는 완전 대척되는 건데, 저속 은퇴라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자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입니다. 정말 노후의 월 5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500만 원이라는 돈 굉장히, 사실 지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한 달에 500만 원만 따박따박 나오면 뭐 아무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1940년대 이렇게 태어났던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988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데 나중에 돈 안 버는 상황에서 500만 원 이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생활비에 대한 실체이죠. 우리가 사실 한 달에 지금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만 정말 내가 회사를 안 나가더라도, 근로를 안 하더라도 나온다 그러면 너무 정말 해피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매여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과 같은 여가 생활을 보낼 때 쓴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노후 생활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전혀 가지 않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내 마음대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생활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는 어떻게 보면 턱도 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정말 그런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으로의 생활비로 충분할 거냐라는 질문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비가 정말 얼마나 들어갈지를 계산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생활비 얼마 들어가는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셨죠? 자, 그럼 그 생활비에서 일단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를 빼십시오. 왜냐하면 노후에는 교육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대출이자가 있다면 대출이자를 빼십시오. 노후에도 대출이자를 계속 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부채는 다 없애야 되니까 이 2가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생활비. 자, 2가지. 그러니까 교육비 그리고 대출이자는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빼고 남은 생활비를 우리가 순생활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순생활비가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입니다. 자, 사람은 절대로 생활 수준이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내가 경제활동을 한창 하던 때의 수준을 노후에는 좀 양보해서 100보 양보해갖고 내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돈을 적게 쓰겠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순생활비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배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뭐 일제강점기 시대나 또 6.25 전쟁 시대를 지낸 분들이야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이하 가지고도 어찌어찌 생활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2배를 한 금액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죠? 매달 통장에 그대로 꽂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재 화폐 가치여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50대라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떠먹여주는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 떠먹여줘서 그냥 이렇게 받아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떠먹여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우리가 떠먹지 않고 떠먹여주는 걸 먹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할 때 노후를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 얼마 모으면 은퇴할 수 있어?
얼마면 내가 이 회사 안 나가도 될까?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70대이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퇴, 보통 정년을 60세,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60세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평균 수명을 반영한 정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60까지 일한다면 정말 아주 해피한 경우고, 나오면 70대 초중반이면은 보통 평균 수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나왔고, 그 퇴직금이 일종의 목돈이었어요. 그래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10년, 15년 정도는 그 목돈으로 다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면 그 목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 100세까지 살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데 19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93세, 94세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태어난 분들 중에서 그냥 평균만 건강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게 건강하지 않더라도 90대 중반을 산다. 그러면 내가 평균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100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은 성장기로 보내고, 옛날에는 30년 경제활동하고 은퇴했다가 10년, 15년, 20년 있으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들으셔야 돼요. 30년 성장기, 40년 경제활동기, 그 다음에 30년이 노후생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은 과거에는 우리가 은퇴하고 소득 없이 어떤 특정한 퇴직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 10년, 15년, 20년이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70세까지가 아닌 60세까지 일하고 퇴직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인 10년, 15년, 20년이 아니라 이제는 소득 없이 어쩌면 30년, 40년을 견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퇴 시기, 이것은 어떤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의 기간이 길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성장기, 두 번째 활동기, 세 번째 노후기잖아요. 두 번째 문제집이 과거에는 25년이나 30년만 풀면 됐는데 이제는 이걸 40년 정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된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져야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소득 500만 원으로 은퇴가 충분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500만 원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어떤 기간이 좀 길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테크를 우리가 자꾸 수익률로 생각을 하는데 재테크는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수익률만 생각을 하니까 앞에 소득과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다. 소득도 높이고 그 소득이 작더라도 그 소득의 기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 그리고 수익률을 늘릴 것이냐 하는 세 가지의 균형감을 갖는 노력이 재테크지, 우리가 매일 모바일 들여다보면서 수익률을 높여야지, 아무리 주식 수익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투자되는 원금이나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시간이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산 주식 종목이 올라서 부자가 되거나 노후 준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려면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주식 보실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일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를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재테크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는 일을 잘해야 승진의 기회도 이직의 기회도 그리고 내가 좀 더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재테크죠. 그리고 내가 건강 관리를 해서 나는 그냥 50대 40대 파이어족으로 빨리 은퇴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소득이 적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60세 이후에 뭔가 사회활동을 좀 연장을 해야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해야지 라는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소득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재테크가 되는 거죠. 오로지 매일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S&P 500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 내 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관심을 갖는 거,
그것은 올바른 재테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 방법은 수익률에 매몰된 재테크가 아니라 나의 소득이 높아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소득의 시간이 길어지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 버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 그리고 소득, 그리고 수익률의 함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소득의 다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물을 쓰는데 주방에 물을 틀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야. 그럼 어떡하죠? 근데 우리가 주방에만 수도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도 있고, 그죠? 어떤 집 같은 경우 요즘 집에 방 옆에도 또 이렇게 수도시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현재화폐 가치로의 소득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지 않지만 사실 어쨌든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1988년도에 생기고 나서 이 수급 조건을 한 번도 개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세대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타가고 이렇게 돈이 안 불어나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신뢰를 잃은 건데 지금 이제 연금 개혁 논의가 좀 활발하지 않습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건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노령연금은 기득권 보장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금액은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간에 이제 좀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좀 불리한 수급 조건을 만들 수는 있겠죠. 뭐 9% 내던 걸 뭐 13 내라든지 아니면 60세에 받을 수 있었던 걸 65세로 연기했던 것처럼 65세가 아니라 뭐 70세에 받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러분들 조금 괴롭게 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에서 약속하고 있는 노령연금은 기득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현재화폐 가치로 국민연금을 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 한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있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그냥 다 타버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근속을 하게 되면은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가입되고 있는 금융회사나 또는 회사 인트라넷에 들어가 보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상치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예상치가 아주 뭐 정교한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국민연금 있죠? 퇴직연금 있죠? 그것 가지고 당연히 부족하겠죠. 자, 그렇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세에 은퇴하더라도 나는 이제 일 안 할래가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를 더 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준비. 그러니까 저속 은퇴겠죠. 파이어족과는 완전 대척되는 건데 저속 은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쨌든 소득이 낮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기타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뭐 저축을 해놨다든지 연금을 들어놨다든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저축 또는 뭐 연금에서 일부 소득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벌써 몇 가지냐면 여러분들 저속 은퇴로 생기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연금, 개인연금이죠. 그 다음에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벌써 4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후소득의 준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4개의 수도꼭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돈 벌면서 누구나 꼭 하나 정도는 갖게 되는 게 집입니다. 집이죠. 나 집 안 갖는다. 뭐 요즘은 이제 뭐 과거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냥 렌트로 살겠다. 렌트로 산다. 뭐 전세나 월세로 살겠다. 전세 월세는 안 올라가고 딱 고정값이고 집값은 안 올라가는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전세를 산다, 월세를 산다. 그럼 그것도 안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도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5년 3월부터 주택연금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을 텐데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기준가격, 공시가격 12억 이하, 그러니까 시세로 말하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보다 비싸지만 않으면 배우자 중에서,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 넘으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연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집이라는 것을 담보로 잡히고 생활비를 빌려서 쓴 다음에 그 생활비를 빌려 쓴 그 원금과 이자 금액을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빌려서 썼던 금액이 나중에 내가 사망 시점에서 그 집의 평가 금액으로 봤을 때 내가 그동안에 빌려 썼던 금액이 훨씬
크다 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는 청구하지 않아. 반면에 내가 썼던 금액, 빌려 썼던 금액과 주택의 평가 금액 중에 주택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 그럼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주 미치는 장사는 아닌 거죠.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나 싫다. 내 집을 벽돌 빼듯이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집을 렌트를 주고 본인은 약간 더 싼 곳으로,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물론 뭐 주택연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차액만큼 또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게 무슨 어디 굉장히 무슨 산속에 있는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현금 유동화가 좀 좋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상가 건물은 변동성이 크지만 주택, 그중에서 특히 아파트라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에 있거나 또는 광역시의 주요 입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유동화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외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용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 집에서도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파이프라인을 5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내가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에 의한 임대소득,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면 개인연금. 이렇게 다양화하게 되면은 어떤 수도꼭지가 좀 일시적으로 망가지더라도 노후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딱 듣기만 하셔도 어때요? 좋겠는데? 이 5가지가 나름대로 골고루 준비되기 전에는 은퇴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 들으면서 좋겠는데? 그러면 야, 공적연금, 퇴직연금, 뭐 기타 소득에다가 이 자기 있는 집에서 또 연금 받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까지, 야, 괜찮겠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 괜찮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은퇴할 수 있겠느냐? 은퇴 못 한다는 거죠. 은퇴라는 건 말이죠,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안 가더라도, 일을 안 하더라도,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날까? 이번 주는 어디를 좀 둘러보러 갈까? 뭐 이렇게, 이게 노후 생활인데, 내가 상가 건물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때려 넣고 거기서 500만 원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 그 노후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맨날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은 뭐 바꿔달라, 고쳐달라, 또 나간다, 또 공실이다. 노후 생활이라는 건 내가 좀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받으려면 내가 생활비가 500인데 상가 임대소득으로 한 3,000 나와야 돼. 그러면은 공실이 생겨도 500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내가 노후 생활비가 500을 벌어야 되는데 상가 건물에서 500 나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노후 생활비라는 거는 금액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작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50대 이후 자산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소비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50대면은 사회생활 중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50대 정도 되면은 소득이 높더라도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야, 끝나고 나도 내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쓰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50대면은 사회적인 위치도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는 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프, 테니스,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더라도 밥을 한번 먹더라도 그죠? 뭐 좀 좋은 데 가서 먹고. 근데 이게 지금의 나의 소득 수준이라는 게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유지된다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나한테 뭔가 미래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계를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사회생활 잘한다가 뭐예요? 선배한테도 잘하고, 동료한테도 잘하고, 후배한테도 잘하는 것이 나의 회사 생활의 입지에서도 도움이 된다. 사업하는 분도 뭐 어때요? 인맥, 어디서 나의 도움을, 귀인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패턴으로 이 40대, 50대를 오게 되니까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누가 골프 치러 가자.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딱 보니까 사업이 진짜 어렵네? 굉장히 힘드네? 그러면 누가 예를 들면 골프 모임이 있어. 매달 한 번씩 가는 거야. 전화 와. 야, 다음 주에 갈 건데 어디로 갈까?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다. 지금 상황이 골프 칠 상황이 아니다. 나 당분간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뭐라? 안 되는데 라는 게 머릿속은 이해되는데 알았어. 그럼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관계 이런 것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식으로 50대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도 이제 골프 한 10년 전에는 조금 쳤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창 배울 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 성공한 사람들 많이 인터뷰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골프를 안 친다는 거. 이 정도 성공하고 이 정도 자산인데 왜 골프를 안 치냐? 골프 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골프 칠 시간이 없어요, 저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골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운동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성공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러 가면 굉장히 막 대접을 해줍니다. 막 골프장에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골프장에 있는 분들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엄청나게 투철하죠. 정말 모든 고객들을 다 VIP로 모십니다. 내가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나? 약간 이런 착각이 들어요. 골프장을 가면. 진짜 골프를 정말 열심히 배워서 재밌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재밌게 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뭐 100돌이라고 90 정도 그러니까 아직 뭐 싱글 정도 칠 정도의 베테랑은 아닌데 이제 막 한 배운 지 5년 이내에서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러니까 레슨도 받고 연습장도 가고 스크린도 막 친구들하고 치러 가고 요때거든요. 요때 어느 정도 골프 비용이 들어가느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드 나가고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용품 같은 거 막 관심 있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장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이 비기너들이라고 그러죠. 뭐 베테랑은 아니고 보통 보면은 한 보기 플레이 정도 하는 수준 그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달에 아무리 아낀다 그래도 한 95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 골프 유튜버에 출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대략 평균 비용 이 정도. 그러니까 베테랑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50, 60만 원만 들여도 치시는 경우가 있대요. 뭐 레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근데 보통 막 열심히 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대가 되면 교육비 부담은 조금 점차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면은 대학 등록금을 전부 다 지원 안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하거나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써라 이런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부터 비용이 더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제 어떻게 중고등학교까지 다 지원해줬는데 뭐 첫 번째 등록금이야 당연히 내줬지만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해라. 이제 일부러 그랬어요. 뭐 내가 내줄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때가 되면 교육비 지출이 확 사라지면서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50대들이 문화 레저 비용으로 얼마를 써야 되느냐. 제가 뭐 방송과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15% 넘으면 안 된다. 자기 문화 레저 취미 비용이 15% 소득에 쓴다 그러면 노후 준비 안 된다. 근데 95만 원이 15% 이내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5만 원 나누기 0.25 해보면 6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본인 소득이 630만 원 아니면 골프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뭘 하면서 뭔가를 하나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운동한다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운동이라는 게 꼭 골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50대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문화 레저 비용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부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50대부터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동안에는 어떤 그 포텐이 안 터졌다가 50대 때 뭐 갑자기 탁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본인이 어디다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왜냐면 이제 재테크는 세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소득이 늘든지 시간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수익률이 폭발하든지인데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투자했던 어떤 것이 포텐이 터진다.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뭐 재건축이 사업 시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포텐이 터졌다든지 이런 건 수익률 게임일 수 있겠죠. S&P 500 지수에다가 내가 사실 25년 전에 한 1억을 넣어놨는데 이게 25년 후에 뚜껑 열어보니까 333%가 증가했더라.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사실 누가 S&P 500 지수에 25년 전에 1억을 넣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의 대주주 아니고서야 뭐 고작 해봐야 우리나라 미국 주식 투자 그렇게 열을 내고 있지만 이거 미국 주식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가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5년 전에 또 투자한 사람은 지금 투자한 분의 10%도 안 돼. 지금 막 미국 주식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로 투자한 사람은 2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2년 동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 계산해보면
누가 뭐 한 2년 전에 막 한 1억, 2억 거기다 넣어놓고 2년 동안 버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엔비디아가 어떻다, 테슬라가 어떻다. 야, 저는 솔직히 그거 계좌 까보라 그러거든요. 얼마 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괜히 수익률이 뛰어나니까 흥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아마 50대 때부터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사업하느라고 힘들다가 드디어 포텐이 딱 터져갖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자산보다는 소득의 시대거든요. 지금 누가 자산이 많다 자랑을 합니까?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산가는 불안해. 내가 자산이 100억이 있어도 마땅히 소득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런데 아직 나한텐 100억이 없지만 한 달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어갖고 지금 사업이 쫙 번창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그죠? 이런 사람이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들어가는 거지. 자산 100억 있는 사람이 그 중간에 55억, 60억 꺼내가지고 반포 원베일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산 시대가 아니라 소득의 시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50대에 갑자기 막 정말 잘 나간다. 그 사람은 사업 성공한 거예요. 자기 일이 포텐이 터진 거야.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부자를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막 S&P 500 지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그죠? 3년 후에 2025년 1월 1일 날 딱 꺼내면 얼마일 것 같아요? 1,337만 원. 그러니까 337만 원 수익이 얼마야? 수익률. 33.7%. 33.7%라고 하니까 와, 엄청나다. 1년에 거의 11,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어떤 사람이 3년 전에 그 1억을 거기다 넣어놓고 3년 동안 붙잡고 버틴 사람이 어딨냐고. 대부분 다 중간에 적립식으로 100만 원 넣었다가 200만 원 넣었다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작 해봐야 3년 동안 투자해도 수익률 150만 원씩 저축 안 하고 거기다 S&P 500에다 넣잖아요. 1,500 저축보다 더 먹은 거예요. 물론 1,500 대단하죠. 뭐 대단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1,500만 원, 15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정기 적금으로 했으면 한 5,800, 900? 뭐 6,000도 채 안 됐을 텐데 S&P 500에다가 150만 원씩 3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넣은 사람도 없겠지만 넣었다 그러면은 저축한 거보다 1,500을 더 먹은 거니까 1년에 500만 원씩 더 먹은 거네. 와, 괜찮네요. 1년에 500만 원이면 그죠? 1년에 안마의자 한 대씩 생겼네. 그죠?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 만약에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진짜 150만 원 적금 안 넣고 150만 원을 매달 3년 전부터 S&P 500을 넣어갖고 지금까지 왔어. 그러면 딱 수익률 계산해보면 적금 넣은 거보다 1,500만 원. 그럼 그 사람은 중간에 그 1,500만 원을 안 뽑았었을까? 진짜? 뭐 기분 좋아갖고 밥 사고 술 사고 기분 내고 벤츠 같은 거 뽑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실질가치, 자산의 실질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씀씀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은 좋은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열심히 하셔서 수익률 높이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안 바꾼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과 시간이 확대되지 않는 한, 소득이 늘어나고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50대 때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이다, 부자가 된 사람이다. 결국 자기 일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5대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제프 베이조스, 또 누가 있지?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번 걸로 알고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투자 회사니까 거기서 투자가 일어났으니까 마치 뭐 워렌 버핏이 막 그 모바일로 이렇게 주식 보면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갖고 부자 된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하는 일이 성공해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거들 뿐. 여러분들이 산 코인이나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